이름도 몰라 요성도 몰라. 안녕하세요. 울산저널 박 기자입니다. 김승석의 묵자 읽기 세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김승석입니다. 박 기자님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묵자와 묵가의 영향력을 확인하면서 제자백가의 이름 뒤에 붙는 자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묵자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질 텐데요. 교수님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오늘은 묵가를 창시한 묵자의 성과 이름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일반적으로 묵자의 성은 묵이고 이름은 족이라 알려져 있습니다만 묵이 성이 아니라는 주장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중국에서 묵이라는 성씨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묵자의 성이 묵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묵자가 고죽군의 후손인데 고죽군은 본래 성이 묵태씨였으나 후에 묵으로 사용했다는 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고죽군은 누구인가요? 고죽군은 고대 중국 은나라의 제후였는데요. 사실은 그의 아들들이 더 유명합니다. 백이와 숙제 들어보셨지요? 예, 익숙합니다. 백이와 숙제는 은나라 제후국의 왕자들이었지요. 그런데 주나라가 은나라를 정복하자 백이와 숙제는 인의를 저버린 주나라의 곡식을 먹을 수 없다고 하면서 수양산에 들어가 고사리만 뜯어먹고 살다가 굶어 죽었다는 전설이 있지요. 유가에서는 이 두 사람을 지조와 충절의 대명사로 칭송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묵자가 묵태성을 가진 고죽군의 후손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이것은 3000년 전에 신화적 인물의 족보를 따진다는 면에서 별로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묵자가 좋은 가문의 후손임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또는 백이와 숙제가 동이족이라는 설이 있는데 묵자도 동이족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지 않나 싶네요. 고죽군의 후손이라든가 동이족이라는 설이 있다는 것은 묵자에 대한 기록이 별로 없다는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정작 묵자는 그의 부모에 대한 기록도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묵자가 결혼했는지 자식이 있는지에 대한 기록도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묵자가 평생 독신으로 살았다고 추정하고 있지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묵가를 창시한 묵자의 성에 따라 학파 이름을 지은 건가요? 아주 좋은 지적인데요. 제자백가의 학파 중에서 창시자의 성을 가져와 이름을 붙인 학파는 하나도 없습니다. 공자가 창시한 학파를 유가라고 하지 공가라고 하지 않잖아요. 유가, 도가, 법가의 명칭 중에서 유, 도, 법은 모두 학문의 성격을 나타내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병가, 농가, 명가, 종행가, 음양가 모두 학문의 성격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묵자의 성이 묵이 아니라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묵이 성이 아니라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묵이 학문을 의미한다고 하고 다른 사람은 묵형을 당해 성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묵형이 뭔가요? 중국 고대에는 5가지 형벌이 있었는데요. 이를 5오자를 써서 오형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묵형은 경형이라고도 하는데 이마나 팔뚝에 문신을 하는 형벌이고요. 두 번째, 의형은 코를 베는 형벌인데 코를 베어버리면 사회생활이 불가능하게 되겠죠. 세 번째, 월형은 발 뒤꿈치를 잘라 아킬레스건을 끊어놓는 형벌이지요. 주로 노예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생식기를 거세하는 궁형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대벽형이 있는데 이는 사형에 해당합니다. 대벽에는 목을 베는 참수형, 허리를 베어버리는 요참형, 삶아 죽이는 팽형, 사지를 찢어 죽이는 거열형이 있지요. 너무 끔찍하지 않나요? 근대 이전의 형벌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와 같이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오형 중에서 묵형, 의형, 월형은 주로 하층민이나 하급 관리에게 내려지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럼 묵자가 형벌을 받았었나요? 묵자가 형벌을 받았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추정할 뿐이지요. 묵자가 형벌을 받았다면 하층민이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어쩐지 이름 때문에 묵자는 검은색과 관련한 내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묵이 먹물을 의미하기 때문에 검은색과 깊은 연관이 있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묵자가 항상 검은 옷을 입고 다녔기 때문에 혹은 얼굴이 까매서 묵이 성이 됐다고도 합니다. 현대에도 생산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블루 칼라라고 하고 사무직을 화이트 칼라라고 해서 옷의 색깔로 사회적 지위를 가늠하기도 하지요. 생산 노동을 많이 하면 햇볕에 그을르기 때문에 옛날에도 검은 피부는 생산적 노동을 담당하는 천민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또 묵은 실에 먹물을 묻힌 먹줄이나 잣대를 의미하기 때문에 노역하는 수공업자를 상징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주장이 사실에 가까운지는 여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묵이 묵형을 의미하든 검은 옷과 검은 얼굴을 의미하든 또는 먹줄을 의미하든지 모두 다 가난과 노역 그리고 천한 신분을 상징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묵자를 따르는 제자들은 학자이면서도 천하다는 평가를 감수해냈다는 것인가요? 묵자의 제자들 중에서 묵자의 추천으로 벼슬을 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생산노동을 하면서 공동체적 집단 생활을 했습니다. 묵가의 구성원들이 천민이라는 조롱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묵을 자처했다면 이는 노동에 대한 강한 자부심으로 자신들을 표현했다고 볼 수 있겠지요. 뭔가 본격적으로 묵자 읽기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묵자의 성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묵자의 이름에 대한 여러 분석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묵자의 이름인 적에 대해서도 소수이기는 하지만 이견들이 존재합니다. 어떤 이는 묵자의 성은 묵이 아니고 적이며 이름은 까마귀 오자의 오라고 주장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적은 오랑캐적과 통하여 묵자가 인도나 아랍에서 온 외국인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들은 모두 근거가 대단히 빈약하다고 생각됩니다. 족보는 그렇다 쳐도 이름까지도 의견이 이렇게 분분한 건가요? 이 정도가 되면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완전히 댄서의 순정이지요. 그런데 묵자 원문 여기저기에 묵자가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내용에서 자신을 스스로 적이라고 부르니 묵자의 이름은 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하늘, 천, 따지 두 글자만으로도 세상을 논할 수 있다더니 처음엔 좀 지루하고 갑갑했는데 교수님께서 설명을 재밌게 해주셔서 이젠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집니다. 저도 한문을 모르는 세대에게 어떻게 접근해서 설명해야 할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 내용 설명해 주실까요? 다음 시간에는 묵자가 활동한 시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연구 내용을 종합해보면 공자가 죽은 후에 묵자가 태어났고 묵자가 죽은 후에 맹자가 태어난 것으로 나타납니다. 춘추 전국시대에 대한 역동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거란 기대가 생깁니다. 어려울 수도 있지만 매우 재미있는 시기입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박 기자도 수고하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알림도 설정해 주세요.